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은 의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37페이지에 왔습니다. 37페이지의 소주제는 외부 의도인데요. 오늘의 소주제가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밀도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에 한 번에 다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외부 의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내부 의도는 내부 의도라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의도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가능태 공간이라는 전제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의도를 또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의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의도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또 욕망이라는 것과 대비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부 의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는 시간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의도도 마찬가지지만 외부 의도라는 것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부 의도라는 이 한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내부 의도라는 것에 젖어서 자연스럽게 그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과 투쟁하면서 도전하면서 성취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외부 의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태 공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능태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정하고 살질 않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낯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접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적용하시고 다시 또 읽어보시고 할 때 어느 순간 느낌이 강하게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개념들을 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여기시기보다는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개념들은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어떤 개념들은 통 모르겠고 또 어떤 개념들은 이해는 했지만 현장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개인차에 따라서도 많은 편차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여기시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하셔서 특정한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우선시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만큼 이해가 되는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체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조각 맞추듯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너무 조급해 하시기보다는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부 의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펜듈럼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인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행동이 더 추가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의심은 빠진 부분이라고 했죠. 이 의심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독자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의심이라는 것은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트랜서핑에서 의도를 설명할 때 소망이나 욕망에서 의심이 빠지고 행동이 더해진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의심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의심을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지나친 의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의심 또 건강하지 않은 의심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의심이 있고 여기에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행동화를 할수록 의심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행동을 하지 않을수록 생각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럴수록 의심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화할수록 그 의심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 의심이 줄어들수록 의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의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의심과 함께 행동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의심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으면 의심을 하는 이유는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서 의심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의심이라는 것을 건드리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믿을만하다. 의심하면서 접근을 해봤더니 믿을만해, 괜찮아. 또는 의심하고 접근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못 믿겠다. 확신하느냐 불신하느냐, 신뢰와 불신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확신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불신을 하게 되면 기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쾌하죠. 이거는 명쾌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의심을 키우는 경우가 있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의 의심을 할 경우에 그 결과는 두려움이 양산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이 생각에 집착이 더해지게 되면요, 불안과 두려움은 가중이 되죠. 그러면 더더욱 행동이 안 나오게 되죠. 못 믿으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의심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접근이 건강한 의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의심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의심, 지나친 의심, 과장된 의심, 생각으로 키워낸 의심,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의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도를 사용해서 우리는 외부 의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트랜스서핑을 한다는 것은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부 의도라는 것은 이 가능태 공간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의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의 현실 안에 갇혀 있는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의도는 이 현실 안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 안에서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 의도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우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빈약한 의지력을 갖고 있어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명료한 사고와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역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굉장히 좁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넓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조감하는 그러한 시야를 가진 사람이 있고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시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부 의도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외부 의도냐 아니면 내부 의도 안에서의 차이냐. 내부 의도 안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낮은 상태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소위 이 내부 의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강한 의지와 더 높은 조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의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좁은 하나의 우물 안에서, 그 우물 안에서 도토리 키를 재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부 의도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가능태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은 확률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도전과 성취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고 위험 부담도 많죠. 왜냐하면 내부 의도라는 것은 중요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균형력이 상실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서핑 원리 안에서 조감한다면 이 내부 의도의 한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물론 상승할 수 있는,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트랜스서핑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의 우물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책을 보면서 병행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37페이지에 보시면 의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의도는 욕망과 행동의 조합이다. 그래서 행동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내부 의도한 개념도 여기 나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 이것이 내부 의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외부 의도는 뭐냐? 여기 개념이 또 나오죠. 의도의 작용을 외부 세계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여기 나왔죠? 욕망이 아닌 의도. 이 의도를 외부 세계로 확장한다는 것은 가능태 공간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의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가 더해진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외부 의도에 다가간다는 것은 이 내부 의도가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외부 의도를 촉진하는 이러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8페이지입니다. 외부 의도의 개념은 가능태 모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외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에서 인생 트랙을 선택하는 과정에 개입한다. 네. 기본적으로 가능태 공간을 상정하고 외부 의도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이 책에서. 여기 연필이 있잖아요. 볼펜이 있는데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내부 의도라는 것은 내가 여기 손이 있고 저기 볼펜이 있으면 볼펜을 내가 가지러 갑니다. 이것은 내부 의도예요. 그리고 이 볼펜을 집어서 여기로 옮겨 놓습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의지와 행동으로 외부에 있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건드려서 바꾸는 이것을 내부 의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개념적으로 외부 의도라는 건 뭐냐? 외부 의도라는 것은 내가 이 볼펜을 쥐어서 이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을 때 외부 의도의 작용은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내 손이 이 볼펜으로 가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볼펜이 이곳에 옮겨와 있는 이 가능태 공간의 한 트랙을 내가 활성화하고 현실화했다 이거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역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외부 의도의 개념은 무수한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일단 그림으로 설명하면 여기에 연필이 있고 여기에 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죠. 그리고 이 연필이 손에 잡힌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수한 가능태 공간에 무수한 슬라이드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 볼펜의 종류도 다양할 것이고 이 무수한 가능태 공간에서 볼펜을 손에 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 나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현실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면 이 행동이 어색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상태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 섹터를 내가 활성화한 것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면 에스컬레이터는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죠.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동시키는데 내가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요. 외부의 힘, 외부의 작용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다가가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라는 것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나는 내 힘을 사용해서 이 계단에 발을 올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부 의도고 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발을 올리는데 우리는 많은 고민이나 어떠한 의심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외부 의도 역시도 이러한 힘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제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외부 의도의 작용이 당연한 것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하게 순수한 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험은 실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에스컬레이터에 처음 탈 때 어린아이들은 주저주저 합니다. 굉장히 망설이죠. 발을 잘못 올리면은 막 발이 낑길 것 같고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발을 딛게 돼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만큼의 힘으로 작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외부 의도의 그 작동을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얼마나 이걸 타고 갈 것인가, 어떤 것을 타고 갈 것인가, 올라가는 걸 탈 것인가, 내려가는 걸 탈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외부 의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그 지점을 선택만 하면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39페이지에는 뭐 UFO 얘기도 나오고 신비주의 마법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외부 의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외부 의도가 작용한 결과를 끊임없이 대면하고 있다. 특히 두려움과 최악의 우려는 외부 의도에 의해 현실화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외부 의도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얼마 전에 그 구독자분이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 심상화를 하니까 오히려 심상화를 하면 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 심상화를 하지 않고 그냥 할 때는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점검을 하면 좋은 부분이죠. 그 심상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진심이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소리와 내 머리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 마음의 소리가 더 진실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이 마음의 소리를 누르고 우리의 느낌을 누르고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이것을 덮으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머리로 상상을 더 키워나갈 경우에는 불현듯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머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게 되죠. 그럴 때 펼쳐지는 현실, 외부 의도가 건드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현실이 나타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고 현실로 벌어지느냐. 그것은 이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로 인해서 외부 의도가 활성화되는 그 부정적인 방면에서의 활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50페이지로 가서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외부 의도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날마다 작용하고 있어서 종종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예컨대 외부 의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다. 원치 않는 것을 오히려 얻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었다. 한편에서는 당신이 겁내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당신을 뒤따라다니고 있다. 이것은 당신이 방사하는 산염 에너지가 원치 않는 사건에 동조됨으로써 당신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섹터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51페이지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영혼과 마음은 한 가지에 동의한다. 사건에 대한 평가 말이다. 그것이 원하는 종류의 사건인지 원치 않는 종류의 사건인지는 상관없다. 외부 의도는 단순히 영혼과 마음이 동의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해당하는 섹터를 가능태 공간에서 선택한다. 그래서 왜 내가 뜻하지 않은 현실이 자꾸 벌어지느냐, 심상화를 안 할 때보다 할 때 오히려 더 반대되는 일이 자꾸 생기느냐, 그 부분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심상화를 잘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 머리와 가슴의 일치, 생각과 느낌의 일치가 벌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억누르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을 덮어두고 누르고 머리로 심상화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먼저 풀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부정적인 감정은 표출되면 안 돼. 이 거울에 반영되면 안 돼. 이러한 강박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더 중요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거울의 법칙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거울의 법칙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감정들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일종의 강박 같은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 힘이 들어가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바딤 젤란드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트랜서핑의 일종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트랜서핑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자꾸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요성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부 의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타프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떠안고 가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제로 상태가 될 만큼 풀어주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나쁜 감정은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나쁜 감정은 없어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쁘게 사용되는 감정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을 누르지 마시고 안전하고 옳은 방식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풀어내는 사람들이 뭐 술자리 가거나 아니면 수다를 떨면서라도 소위 뒷담화를 하면서라도 풀어내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당장 내일 사표 쓸 것 같은 사람이 실컷 욕하고 나서 다음날 직장생활 잘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얄미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을 풀어내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인간 정말 재수없어. 그 내가 느끼는 느낌이잖아요. 그 생각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묶어뒀더니 마치 끓는 솥을 뚜껑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압력이 올라오는데 계속 누르고 있으면 나중에 뻥 터지잖아요. 그래서 압력솥도 압력이 올라온 다음에 슉 하고 바람을 빼줘야 되잖아요. 김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덜커덩 하면서 여기저기를 계속 건드리다가 나중에 뻥 터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감정을 왜 누르냐는 거죠. 흘려보내야지. 그 흘려보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누르는 방식으로 심상화를 한다면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 강력하게 작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으로 꾹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 내 생각과 일치되는 것이 강력하게 일어나죠. 그러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트랜서핑 또는 심상화 이걸 적용하기 전에 항상 마음의 관리, 감정의 관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쁜 감정은 없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나로서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감정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표현하고 공격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죠. 근데 내가 느낀 감정을 내가 해소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감정이 흘러내보내는 사람은 묵은 감정이 없거든요. 묵은 감정이 없을 때는 새로운 감정이 올라와도 그게 다예요. 그런데 묵은 감정이 있을 때는 새로운 감정이 조금만 건드려져도 이 전체가 건드려지고요. 이 전체가 건드려져도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얽히고 설킨 것인 경우에는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지? 화를 내고 나서 마치 그 헐크가 화내고 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이제 옷이 왜 찢어졌지? 이런 것처럼 버럭하고 나서 놀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것이 쌓여 있고 얽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 수도관, 상수도, 하수도관이 잘 뚫려가지고 흐름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형태로 계속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야 뒤끝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이 외부에서 조그만 자극, 부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와도 금방 털어낼 수 있는 작용을,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그만 것이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날파리가 와서 붙기만 해도 나는 온몸이 괴로워지는 그러한 상태로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서 트랜서핑을 적용을 할 때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명쾌하지 않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건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1페이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 우리는 외부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죠. 여기 뭐 벌일 수도 있고 파리일 수도 있는데 웽하고 이 창문에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벽에 부딪힙니다. 계속 벽에 부딪혀요. 여기 나가려고. 그럼 되게 답답하죠. 왜냐면 옆에 문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 여기 문틈이 열려 있거든요. 그럼 거기로 나가면 되는데 그 문틈을 찾지 못하고 계속 유리창에 부딪힙니다. 갔던 자리를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문을 열고 나가도록 이렇게 유인을 해도 계속 여기에 부딪혀요. 그러다 화나면 그냥 탁 찍어버리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파리의 문제는 이 멀리, 한 발짝 멀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날아가서 이 창문을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창문을 보게 되면 아, 여기에 문틈에 있구나. 일로 나가면 되겠네.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외부 의도의 개념은 이렇게 멀찌감치에 나가서 창문을 보더라도 이거 역시도 내부 의도에 국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외부 의도라는 것은 뭐냐? 파리가 여기서 웽웽 거리고 있을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걸 내보내기 위해서 창문을 제가 열어줘요. 활짝 열어줘요, 창문을. 그래서 이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면은 파리는 쉽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파리의 입장에서는 이 창문을 열어줬을 때 저의 힘이 사용된 거잖아요. 파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처럼 이 부분이죠.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서 나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외부 의도라고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경쟁 구도 안에서 1등을 하면은 그 사람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마치 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내부 의도 안에서 1등을 한다 한들 앞서 있는 거예요. 조금 앞서 있는 것 뿐이지 결국은 평면적으로 보면은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수준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의식의 레벨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에 꼬여드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의식의 레벨은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의식을 상승시키는 것을 관심하지 않게 되면은 주어진 현실에서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한들 성공의 위치가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왔고 앞서 왔을 뿐이지 의식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외부 의도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이 관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42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외부 의도는 그런 가능성을 끈기 있게 확고하게 믿는 것도 아니다. 외부 의도는 그저 자신에게 속한 것을 냉정하게 가차없이 차지한다. 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를 들면 차가 정체 상태에 있고 주차장에도 차가 다 들어서 있어서 주차 공간이 없을 때 내부 의도에서는 당연히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짜증을 내기가 쉽죠. 그런데 외부 의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주차장에 들어설 때 내 주차 공간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근데 확신이란 표현도 적절하지 않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저 자신에게 속한 것을 냉정하게 가차없이 차지한다. 말하자면 내가 그 건물 주고 그 건물 CEO다. 그러면 전용 주차장이 있고 혹여라도 전용 주차장에 누가 주차를 했다고 해도 내가 가면 비켜준다. 그런다면 차가 막혀 있어도 겁날 게 없겠죠. 그 정도의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 말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주차할 때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기본적인 관념의 전환과 에너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을 심상화한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돼도 우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의도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몇몇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인 관념, 나의 에너지 상태,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얘기하고 일단 마무리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번 주제는 외부 의도라는 것은 내부 의도와 대비가 된다고 했는데 내부 의도는 누가 좋아하는가? 그것은 펜듈럼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의도의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펜듈럼은 결코 외부 의도로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원치를 않죠. 그래서 내부 의도에 계속 우리를 가둬두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의도를 인식하고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적용점에 있어서 말씀드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체화해야 될 것이 펜듈럼을 인식하고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중요성을 찾아서 낮춤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먼저 충분히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이 충분히 되면 트랜서핑의 절반은 해낸 것이고 그 감각만 갖고 계시더라도 내부 의도와 펜듈럼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 의도로 향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지점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내부 의도를 벗어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편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거죠.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억눌려 있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풀리지 않고 이것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펜듈럼한테 갇혀있고 펜듈럼에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다른 기법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내가 묶여있는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먼저 선결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2페이지 읽어볼까요? 외부 의도란 마치 방사광처럼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외부 의도를 미리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은 헛수고다. 방사광처럼 즉흥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즉시 감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외부 의도의 에너지가. 단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는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꾸준히 지속을 해 나가는데 어떠한 특정한 상황과 계기로 인해서 감각을 찾는 겁니다. 그럼 한 번 감각을 키우게 되면 두 번, 세 번이 점점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정해진 방식대로 그 규칙에 입각해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지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외부 의도를 미리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은 헛수고다 이렇게 한 것도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중요성이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것은 머리로 하는 작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외부 의도라는 것을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내부 의도의 한계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딤 잘란드가 얘기한 게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게 타프티다 그 얘기를 하는데 타프티라는 것은 바로 핵심이 이 다운머리에 있죠. 의도의 센터, 중심, 의도 에너지의 중심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이러한 많은 모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관심 있는 분들은 타프티 책을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2페이지까지 다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 의도에 대한 부분, 외부 의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트랜서핑을 하고 있을 때 내 마음 안에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방해하는 나의 억눌린 마음, 나의 억눌린 감정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 주제에서의 활동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